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0년 10월 7일 국제 언론은 중국이 유럽연합 EU로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베이징은 유럽연합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4.9%에서 19.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공식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적용 기간은 5년, 시행 시점은 2025년 중 한 시점부터입니다. 그에 앞서 유럽연합과 중국은 전기차 EV를 둘러싸고 제재와 협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제재를 했다가 협상을 하고 다시 협상을 하다 제재로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끝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 줄다리기가 돼지고기까지 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른바 건설적 대화라는 것은 참으로 입에 착착 붙는 표현입니다. 입으로는 협력을 말하면서 손에는 이미 세금 청구서를 쥐고 있으니 외교가 마치 유료 구독 서비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안정적인 이용을 원하시면 동의를 누르시라는 식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긴장된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지정학이 서로 엉켜풀기 어려운 혼란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보조금 분쟁, 반덤핑 관세, 조사 절차, 기술 패키지 협상 같은 평범한 무역 마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 껍질을 벗겨보면 이것은 점점 양극화되고 권력 경쟁이 노골화되는 세계 속에서 드러난 구조적 충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목표를 붙잡고 버둥거리고 있고 베이징과 브뤼셀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두 선수처럼 행동합니다. 상호 의존은 강점이자 동시에 운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늘 자신감 넘치게 말합니다. 판은 우리가 만들고 규칙은 우리가 인쇄하며 심판도 우리가 임명한다는 식입니다.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그 질서가 누구에게 가장 편리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파트너였던 유럽연합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자로 변해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양측은 여전히 상호 이익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익이 베이징 쪽으로 정확히 떨어질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최근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공식 적용한 일입니다. 이는 18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였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단순한 법적 절차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율 숫자 뒤에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유럽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 특히 농업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관세 자체보다도 최종 관세율이 한때 거론되던 60% 이상 수준에 비해 의외로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계산된 선택처럼 보입니다. 반응을 이끌어낼 만큼은 충분하지만 관계를 통제 불능의 격화 소용돌이로 몰아넣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요컨대 겁은 줘야 하지만 너무 겁을 줘서 상대가 미국품으로 뛰어들게 만들면 그동안의 연출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처럼 중국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며 연간 총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에게 이번 결정은 잠시 숨을 고를 여지를 주었습니다. 중국은 강경하지만 아직 유럽연합의 모든 출구를 막지는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사실을 드러냅니다. 선택된 관세의 위치만으로도 베이징은 유럽연합 내부의 특정 유권자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업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일수록 그 효과는 큽니다. 돼지고기 분야에 가한 가벼운 긁힘은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베이징이 유럽연합의 정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알림장입니다. 농민의 한 표와 산업 종사자의 시위가 내각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베이징은 브뤼셀을 향해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를 둘러싼 유럽연합과 중국의 협상은 갑자기 재개되었습니다. 논의되는 방안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를 더 올리는 대신 최저 가격 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이 전년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35%에서 4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강한 한방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취약한 유럽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방은 유럽연합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농업으로 반격을 시작했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익원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유럽 각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습니다. 베이징의 협상 방식은 단순합니다. 한 손에는 협상 테이블을 내밀고 다른 손에는 몽둥이를 뺍니다. 입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눈빛은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지를 재고 있습니다.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도 중국도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중국 시장을 날려버리는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중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유럽연합 시장을 잃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문을 점점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수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묶여 있고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공급망 단절이라는 유령에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모두가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지갑은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앉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더 큰 그림 속에 놓고 보면 유럽연합이 스스로 시스템적 위험이라 부르는 것에 허덕이며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30년 넘게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며 중국의 값싼 상품과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에서 이익을 얻어온 뒤에야 유럽은 과도한 의존이 자립 능력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살짝만 돌려도 독일의 산업은 흔들리고 중국이 갈륨이나 게르마늄 혹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언급하는 순간 유럽의 친환경 산업은 긴급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베이징이 늘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싸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며 나중에 그 대가는 의존이라는 형태로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듣기에는 사업 철학 같지만 지정학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마치 계약서의 작은 글씨처럼 읽지 않으면 나중에 가장 비싸게 돌아옵니다. 이런 긴장은 유럽연합의 고질적인 약점, 즉 내부 결속의 부족을 더욱 드러냅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견인차이자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같은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베이징의 반격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야망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싶어 합니다. 폴란드나 발트 국가들처럼 동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안보의 렌즈로 바라보며 러시아와 함께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경제력과 시장 규모는 크지만 하나의 실체로 행동할 때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이런 분열된 유럽을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 경쟁 환경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 같은 강력한 산업보호 모델로 이동하며 투자를 유럽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 전략과 전면적 보조금, 자원 관리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두 권력 사이에 서서 어느 쪽에도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으면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는 어려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은 고령화, 높은 부채,
빡빡한 예산이라는 제약 속에서 산업 전환이라는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중국 의존을 줄이려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전력망, 전략자원 개발에 수백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자금이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앞서가며 생산 규모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뿐 아니라 국가 개입형 모델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의 전통적 시장 경제 정신과 쉽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상대는 이미 국가를 지렛대로 움직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지정학적 흔들림마다 유럽의 목을 조르는 압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태양광 패널, 저장용 배터리, 주요 부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국이 전략자원 수출을 조이면 유럽의 녹색 전환은 순식간에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중국의 보조금 모델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핵심 공급원을 끊을 만큼 강한 제약을 걸지 못합니다. 베이징은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사 몇 개와 히토류 조금만으로도 전체 계획을 회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암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돼지고기 관세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 것은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강경함을 보여주되 유럽을 미국의 품으로 밀어넣지는 않는 절묘한 균형입니다. 이것은 중국 특유의 방식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며 대립의 비용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타협의 여지도 남겨둡니다. 유럽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겉으로는 강하게 반응하면서도 이면에서는 통제된 갈등 속에서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협상 구조를 서둘러 찾고 있습니다. 당근은 방송용 포장지로 반짝이게 싸고 채찍은 등 뒤에 숨깁니다. 다만 모두가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보여주는 불편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부유하고 문명화되었다 해도 유럽은 외부 행위자에 대한 깊은 의존으로 인해 전략적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의 열쇠를 쥐고 있고 중국은 공급망의 병목을 장악하며 미국은 안보 역할을 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의 모순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 지배와 경제적 강제가 권력을 재는 잣대가 된 세계에서 유럽은 아직 안정적인 발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은 결전에서 이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과 불가피한 협력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유럽은 중국과 완전히 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이전처럼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역시 유럽 시장을 잃을 수는 없지만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양측은 경제적 이익에 묶여 있으면서도 전략적 압력에 떠밀려 쉽게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역할을 연기할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호도 조건을 붙이기에 편리한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관세 하나의 움직임도 무역조사 한 장면도 협상 한 라운드도 모두 긴 호흡의 일부입니다. 겉보기에는 잔잔해도 끈질깁니다. 무역 전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는 권력 경제 모델을 둘러싼 경쟁과 21세기 유럽과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둘러싼 힘 겨루기가 있습니다. 유럽이 아무리 부유해도 과거에 외면해왔던 문제와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은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목이 조여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넥타이가 조금 더 비쌀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정세 해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정세 해부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